살아있는 사람 한 명만도 못한 수많은 주술 귀신들. 우측 축두역, temporal lobe. 뇌 측면에 위치하여 언어 개념적 사고를 연상을 담당하는 회로가 들어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흔히들 God's 모듈, 신의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980년 5월 17일) 살인마 전두환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예비검속을 실시하며 전국 주요 대학에 계엄군을 진입시켜 무고한 학생들을 잔인하게 연행하여 구금했습니다.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에도 금마 7공수가 들이닥쳐 농학과 2학년 이세정 선배를 M16 개머리판과 박달나무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쳐 비명 한 병 지르지 못하고 제가 보는 앞에서 썩은 고목나무 쓰러지듯 죽었습니다. 저 역시 그 박달나무 곤봉으로 맞고 군홧발로 차이며 잡혀갔습니다. 전주경찰서를 거쳐 3호사단 헌병대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그곳에서 인호동 보안대를 오가며 지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안대에서 물어보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이세정 선배가 맞아 죽는 걸 보았느냐? 이미 작성된 조서를 도시 하나 들리지 않게 외워야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대로 이세정 선배가 죽는 걸 보았다고 하면 그 순간 저 역시 죽어야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세정 선배가 도망가다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조작해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 이세정이 누구인지 모르고 본 것도 없다고 험악한 고문 속에서도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서에는 제가 서울에서 김대중에게 50만 원을 받아 전북대의 소요를 조장하기 위해 위장 입학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자비한 고문 속에서도 그자들이 원하는 만큼 외우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긴 내용을 외울 만큼 명석했으면 전북대 농대를 입학했겠느냐고 대들었습니다. 고문하던 보안대 하사관은 악에 받쳐 수성부에서나 쓰는 5파운드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맞다가 뒷머리가 퍽 하고 깨지면서 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죽어서 이틀을 거적대기에 덮여있다 살아났습니다. 오랜 동안 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인호동 보안대 인호공사 정문에서 제 어머니에게 신병이 인도되어서도 그리고 미국 유학을 나와서도 1980년 5월을 하얗게 제 기억에서 지우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2024년 12월 30일에 한국에서 찍은 뇌 MRI, 초음파 등등은 판독한 후에 받은 의사소견에는 뇌의 여러 부위의 과거 허열, 과거 경색, 우측 측두엽 뇌 용적 2분의 1 손실, 위축성 변화, 과거 경색 후유증, 소혈관 질환, 여러 부위 뇌동맥 협착증, 뇌 측두엽 위축 등 끝도 없는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에게 고문받을 때 몽둥이로 수도 없이 맞았고 또 쇠파이프로 맞아 깨진 머리 부분을 보여주었더니 의사의 진단서 소견은 아무래도 과거에 받은 고문이 이유일 테고 이런저런 증상들을 안고 살아오셨겠지만 이 정도로 살아있는 게 기적 같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셔서 전문의의 진찰과 진단을 자세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경색이니 제 머리는 돌대가리요. 뇌영적 손실이니 저는 골빈놈이란 판정을 받은 겁니다. 미국에 돌아와 제 보험병원인 카이저에서 자세한 진찰을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고문 이후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를 담당 신경외과 의사에게 이야기하며 이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다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 그 의사 자신도 관심이 있어 논문들도 찾아보고 아직도 최근 연구들을 살펴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소실당한 우측 측벽 부분이 God 모듈, 신의 모듈이라며 1960년대 이후에 출간된 관련 논문 목록을 알려주며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덕에 뇌에 대한 공부를 몇 달 동안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뇌는 단단한 두개골로 덮여 있고 두개골 밖에는 피부가 있고 피부에는 머리털이 나 있어 햇빛의 강도와 외부의 충격을 완화해 줍니다. 두개골 안에는 3개의 얇은 막이 있으며 얇은 막 안에는 뇌 척수액이 가득 차 있습니다. 뇌는 뇌 척수액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뇌는 쭈글쭈글한 주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피질입니다. 일명 대뇌 피질이라고도 합니다. 뇌 피질이 쭈글쭈글한 이유는 단단한 두개골 안에서 표면적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피질의 주름은 모두 펼치면 가로 79cm, 세로 54.5cm, 토탈 4305.5 제곱센티미터인 넓은 신문지 한 장 정도의 넓이입니다. 피질은 6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며 그 두께는 약 2에서 3mm 정도입니다.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모두 연결하면 약 100만 마일 정도입니다. 피질은 뇌 전체를 감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 속의 공간도 채우고 있습니다. 뇌에서 시냅스를 제외한 공간은 모두 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피질은 원래 분홍색인데 회백질 또는 백질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뇌는 죽은 사람의 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뇌는 피질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회백색으로 보입니다. 피질이 회백색인 이유는 뉴런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나 뉴런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교세포가 모두 백질의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뇌에는 지방의 양이 단백질 양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뇌의 주성분은 수분입니다. 뇌는 수분이 약 78%, 지방이 약 10%, 단백질이 약 8%, 칼슘 및 기타 무기질이 약 4%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질의 주름 모양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몇 개의 큰 주름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큰 주름을 기준으로 뇌를 4개의 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간 부분부터 정수리까지 뇌가 전두엽, 프론트 로베, 정수리 부분부터 뒤통수 위 부분까지가 두정엽, 파리엔탈 로베, 양쪽 귀 위 부분의 뇌가 바로 측두엽, 템포럴 로베이고 뒤통수 부분의 뇌가 후두엽, 오시피탈 로베입니다. 손해, 셀레브룸은 뇌간, 브레인스템에 붙어 있어서 피질의 사엽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손해는 후두엽 아래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방대한 뇌 중에서 지각공으로 소실당한 우측 측두엽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뇌 피질의 한 영역인 측두엽은 뇌의 양쪽에 있게 되고 머리뼈 가운데 측두골, 관자놀이뼈 아래, 귀 바로 위, 후두엽 앞, 실비안 균열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측두엽은 1952년 미국 캐나다 신경외과 의사 와일더 펜필드 박사가 간 질환자의 발작 근원지를 찾던 중에 밝혀졌습니다. 펜필드가 전극으로 측두엽의 이곳저곳을 자극하자 환자 중 일부는 과거의 일을 아주 소상하게 회상하였습니다. 측두엽은 다시 상뇌회, 중뇌회, 하뇌회로 나뉩니다. 뇌회는 돌출부나 좁혀진 부위가 되며 열구는 깊은 홈이 됩니다. 측두엽에 있는 1차 청각 피질은 소리를 해석합니다. 우측 측두엽은 몸의 왼쪽을 통제하고 좌측 측두엽은 몸의 오른쪽을 통제합니다. 측두엽은 주로 청각 자극, 기억, 언어, 후각 등을 담당하며 측두엽의 1차적인 기능장애는 측두엽 발작, 기억장애, 알츠하이머병 등이 있습니다. 언어를 주로 담당하는 좌측 측두엽, 음악을 주로 담당하는 우측 측두엽, 정서를 주로 담당하는 편도나 전두엽 피질, 시각을 주로 담당하는 후두엽 등 뇌의 기능에 따라 기억 요소들이 분산 저장됩니다. 측두엽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언어 능력, 기억, 독서, 감정적 반응, 청각 반응, 시각 처리 등이 있습니다. 좌측 측두엽에는 브로카 영역, 브로카스 에리아가 있고 좌측 측두엽과 두정엽, 후두엽을 만나는 지점에는 베르니케 에리아, 베르니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언어 능력 발달과 문자의 이해와 말을 구사하며 상대방의 어조를 통해서 사회적 관습을 이해하는 뇌의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으로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언어적 기억을 저장합니다. 저는 좌측 측두엽은 멀쩡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측두엽과 밑에 있는 백질이 손상되면 상대가 쓰는 단어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 실어증 또는 베르니케 실해증에 놓여서 환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두서가 없고 의미 없는 말을 하게 되지만 정작 자신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측두엽에 위치한 해마는
또한 장기 기억과 정서를 담당합니다. 측디업의 시간의 의미를 가진 temporary 어원, temps를 고려할 때 해마를 지닌 측디업은 시간의 흐름,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억의 필수적인 의미를 저장하게 됨으로써 의식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기억에는 사실, 사건, 사람, 장소 등이 있게 되며 측디업에서는 뇌에 저장된 중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후디업에서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측디업에서 시각화된 기억을 형상화하게 되면서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즉, 측디업은 서술 기억 형성과 기억 응고 과정에 참여합니다. 읽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측디업에서 담당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소리를 기억하고 책에 쓰여진 단어를 기억했다가 필요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 측디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측디업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한 편도에서 감정적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며 감정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편도 활동에 이상이 있게 되면 예기치 못한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측디업이 활성화되며 영적 또는 종교적 체험도 이곳을 통해 느껴집니다. 예외적 경험을 가질 때 측디업의 발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의 손상은 집중력, 장기 기억을 떨어뜨리고 성격이나 성적 행동의 변화를 보입니다. 귀의 내의 inner ear, 속귀는 측디업과 근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귀로 들어온 청각을 가까이 있는 측디업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청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2의 장소나 제3의 장소에서 청각을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청각 반응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측디업의 1차 청각 피치를 통해 인식하는데 각기 다른 소리의 주파수의 이해를 통해 특정한 소리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또한 측디업에 기능장애가 있을 시에 난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각 기억 처리와 해석은 측디업 하단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어떤 것에 대한 신념, 직관이나 통찰력을 가지는 것도 시각 정보를 통해 측디업이 활성화되면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에 장애가 있을 경우 눈에 익은 익숙한 대상과 사물을 쉽게 인식하고 학습하지 못하고 이름으로써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시각 실인증을 보이게 되어 상대의 얼굴과 표정, 독특한 개인적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얼굴인식 불능증을 유발합니다. 외상, 허열성 또는 출혈성 중풍, 특정 질환으로 오는 염증, 종양 등이 측디업의 병변을 일으키게 되며 그에 따른 증상도 부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축두협의 기능이 손상되면 단순한 청각 정보 처리의 장애뿐만 아니라 순차적인 정보 처리에도 문제가 생겨서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억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축두협에서 발생한 발작은 환각이나 강렬한 공포, 시각적, 청각적 왜곡, 기시감이나 미시감, 비현실감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며 종교적, 도덕적 집착에 빠지기도 합니다. 축두협은 정서적 안정에도 크게 관여하는데 좌측 축두협에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화를 내고 감정 변화가 빨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시나 멸시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문으로 절반이 소실된 제5축 축두협에는 영적 체험이 가능한 소위 가스 모듈, 신의 모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은 자아감의 충돌로 인해서 야기된다고 합니다. 좌측 축두협의 자아감과 우측 축두협의 자아감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신성한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 승화되면 가스 모듈, 신의 모듈이 되고 영적으로 승화되면 저처럼 귀신을 보는 것이고 예술로 승화되면 신비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며 학문으로 승화되면 직관과 통찰이 되는 겁니다. 일부 종교단체의 부흥회나 무속인의 굿 역시 영적 체험의 우측 축두협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자아 체험으로 설명합니다. 아직도 귀신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귀신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탐구되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감을 느낄 때 주변 환경이 어떤지,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제법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귀신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의 상태를 알기 위해 최근에는 뇌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자기 공명술,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단일 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술,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술,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등으로 뇌 영상을 찍는 연구가 주로 이룹니다. 이 가운데 스펙트가 귀신을 접했다고 하는 순간의 뇌를 촬영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축두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보통 이상한 것을 듣거나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귀신을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뇌를 검사하면 상당수가 축두협의 간질 소견을 보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종교적 혹은 신비적 체험과 환상은 두뇌의 축두협과 관련이 있습니다. 축두협 경련증, 간질 발작을 앓는 환자들이 종교적 체험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기독교의 과거 성인들, 예를 들어 바울이나
모세 등도 그런 증상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서에 나타난 성인들의 종교적 환상 체험의 묘사는 현대 축두엽 경련증 환자들이 겪는 증상과 일치합니다. 축두엽에 가해진 체험에 따라서 종교적인 신과의 교류 혹은 악령과의 만남이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불교 신자로서 명상에 몰두하는 사람이 명상의 절정에 이를 무렵 두뇌의 축두엽에 활발한 활동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 지각을 관장하는 두뇌 뒤쪽의 측막 부분은 반대로 명상 절정 시 거의 활동을 정지합니다. 환상 체험자들이 시공을 초월한 영적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결부됩니다. 축두엽 자극으로 인해 환상 체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축두엽 자극으로 환상을 본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는 환상이 과연 두뇌를 자극하여 나타나는 진정한 의미의 환상인지 아니면 평소에는 느낄 수 없다가 두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해야만 느낄 수 있는 숨겨진 실제인지 하는 점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평소에는 가시광선만 보다가 어떤 이유로 비가시 영역의 전자기파를 보듯이 두뇌의 축두엽을 자극하여 평소에 느낄 수 없는 특별함 혹은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1960년대 이래 유체 이탈과 같은 강력한 영적 힘에 가까운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신경학자 빌라야 누르 수브라마디안 라마찬드란 박사는 신경과학회 연례총회에서 종교적 체험에는 신경 기반이 존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신경학자 제임스 오스틴 박사는 우리가 자아의 고등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잠시 떨어져 나가거나 사라지거나 의식에서 지워진 것 같이 된다는 선과 뇌, Jane and the Brain 이라는 844쪽짜리 논문을 1998년 매사추세츠 공대 출판부를 통해 발간했습니다. 1999년 또 한 가지 설명이 나왔습니다.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보고 한 사람들은 대체로 특이할 정도로 용이하게 잠재의식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사고가 의식으로 표출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밝혀준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짐작해주는 가장 강력한 단일 요인은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1910년까지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던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기보다는 다중인격장애, 멀티플 퍼스널리티 디소더에 가까운 조현성 성격장애, 스키조타이팔 퍼스널리티 디소더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분열 상태에서는 뇌의 다른 부분들이 각기 따로 놉니다. 최면술, 힌노타이즘을 잘 설명해주는 이 이론이
신비체험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분열은 하나 이상의 뇌 영역에서 특이한 전기활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얀누르 라마찬드란 박사의 잠정 결론은 종교적 감정의 깊이, 즉 신앙심은 척도엽 전기활동의 자연적 증대에 달렸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척도엽은 언어인식 능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영적 체험 중 가장 흔한 것은 신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때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뇌 구조 가운데 하나인 척도엽 해마가 작동을 멈춥니다. 그 결과 뇌 일부 부위에 감각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렇게 차단되는 부분 하나가 명상이나 기도할 때 조용해지는 부위인 위치, 방향 영역입니다. 2000년 미국 심리학회는 에첼 카르데냐, 스탠리 크림너, 스티븐 제이린이 공저하고 스탠리 크림너가 편집한 가사 상태 체험과 신비 체험 등 불가사의한 체험을 다룬 다양한 비정상 체험의 세계, Varieties of Anomalous Experience를 발간했습니다. 2001년에는 보스턴 대학의 젠신 안드레센 박사가 편집한 종교의식이 뇌의 전두엽에 어떻게 작용해 낙천적 생각과 창의력을 길러주는가 하는 등의 주제를 다룬 머릿속의 종교, Religion in Mind라는 책이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를 통해 미국 서점에 깔렸습니다. 참고로 부부의 명작을 남겼던 문호 괴테나 도스토옙스키나 회화의 대가 반 고흐, 인상주의 작가 프루스트, 그리고 훌륭한 성직자였던 성 바울이나 아빌라의 성 테레사는 척도엽 경련증, 즉 간질 반짝에 시달리며 영적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들로 전해집니다. 특히 괴테, 도스토옙스키, 반 고흐는 여러 번 영적 체험을 일으켰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간진 발작에 의한 고통을 신성한 체험이라고 하였고, 반 고흐는 신성한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하였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성 바울이나 성 데레사가 이 간질 발작, 경련증을 일으켰다는 정확한 근거나 기록은 없지만 그들의 영적 체험 역시 척도엽 경련증, 즉 간질 발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는 뇌에서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부위와 경련증, 간직 반짝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주 밀접해 있거나 동일 부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구는 빌라얀누르 수브라마리안 라마찬드란 앤드류 뉴버크, 마이클 퍼싱거 박사 등의 뇌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져 왔습니다. 이들의 연구처럼 성직자들의 뇌에 가스 모듈, 신의 모듈이 있다면 성직자들과 일반인의 뇌 구조는 달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뇌는 유전과 환경에 따라 그 기능과 작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구조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귀신이 보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천전긍긍했던 지나간 세월이 야속해집니다. 이 현상이 뇌가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이 정도만 이해하여도 피하고 싶었던 여망, 혐오감,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제 자아개념의 암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궁극적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차단되었겠지만 시간과 두려움과 자의식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얻으려면 뇌의 특정 회로가 차단되어야 합니다. 시간 감각을 관장하고 자기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전두엽과 측두엽 회로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겪는 현실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일상적 현실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제는 종교적 체험이 뇌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은 사실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천둥소리, 장르의 모습, 공포심, 물방울 무늬, 고성의 인일 등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은 뇌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런 신경학은 단순히 영적 감정이 신경의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신경학자들은 영적 체험에 관여한 뇌의 영역을 설명하고 그런 체험이 발생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누구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지, 또 영적 체험이 왜 특정 성질을 띠는지를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실제 무의미하게 귀신을 목격하고 맞닥뜨리기도 해서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의도적으로 소통을 피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물리적 힘의 느낌과 영향을 받은 바도 있고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주어 목숨도 몇 번 빚지기도 했고 복권도 잭박은 아니어도 이것저것 찍어주어 손해보지 않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런 학습을 통해서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인간의 뇌가 작동해 신이나 귀신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신이나 귀신이 인간의 뇌를 작동시키느냐는 것은 앞으로 뇌신경학이 풀어야 할 숙제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수천 수만의 귀신보다 살아있는 인간 한 명이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더 가공할 힘과 능력을 지녔다는 겁니다. 수많은 일본 귀신을 몰고 와 정권을 잡고 국정을 문란시킨 김건희, 윤석열의 주술 귀신들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측 측두엽, 템포럴 러브, 뇌의 측면에 위치하며 언어, 개념적 사고, 연상을 담당하는 회로가 들어가는 부분인 우측 측두엽, 가스 모듈, 신의 모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